이겁니다. 이 혁대는 가죽은 뭐 오래돼서 뭐 없죠. 이거를 제가 볼 때마다 여기 이렇게 뭐 가죽이 달려 있었겠죠. 이게 70년 된 겁니다. 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다윗. 챕터 3. 세 번째 마당.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하다. 그리고 남긴 유품. 안녕하십니까. 간증TV 간증지기 다윗입니다. 셋째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처럼 저희 집안에 이런 일도 일어났구나 생각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이념과 사상과 그 역사 속에서 희생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 두 번째 사연을 간증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증은 처음에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파급되는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저희 집안이 어떻게 이어왔고 그거 관심 없으실 거 저는 압니다. 뭐 나의 가족사도 관심 없는데 너의 가족사를 왜 얘기하느냐.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저희 집안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게 결국은 저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제 명맥이 제 생명이 유지되었던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수도 없이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게 주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간증하기까지 저를 살려내신 거, 그러려면 저를 살려내시려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저희 집안은 특별히 뭐 어쨌든 욕을 먹어도 친일파 같은 그런 일본인과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욕을 먹어도 싸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동안 버텨왔던 것이고 아마 이게 한 5, 6편까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 보기 싫으시면 제 영상, 제 간증, 제가 하나님과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CEO에서 노숙자가 될 때까지. 그 영상으로 만약에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그 이후에 한 7편? 아직은 계획을 확실하게 못 잡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제목과 어울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인의 도움으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결혼도 하고 한국에서 일본인들을 축하를 받으면서 다시 결혼도 하고 함흥 흥남 지역에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본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고 남긴 일본 회사는 재산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해서 할아버지에 맡기고 황급히 본국으로 가버린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시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모두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했을 것이고 거리로 나와서 모든 걸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든 북한이든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극히 그렇게 유쾌한 그 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아마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게 대한 독립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독립을 찾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일본 회사가 놔두고 갖게 된 것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만 내가 잘 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은행에 돈이 얼마 있고 내가 당장 지금 직업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죠. 나라의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나라가 외교관계가 어떻게 되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냐.
물론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먹고 잘 사지만 일단 개인적인 생각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증조부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어두운 과거를 할아버지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에서 어흠 그러면서 무시하던 양반들의 후손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은 이제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할아버지는 오히려 당당하게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오고 재산도 그 일본 회사의 덕분으로 모으고 한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든 남한이든 공산당과 남노당으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이 점차 이 한반도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불과 해방하고 몇 년 안에 엄청난 파급 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와도 같듯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유사종교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 김일성 정권은 아마 함흥 흥남 지역에 남긴 그 엄청난 중공업 단지, 시설, 그 발전소, 그 공장 부지, 공장 단지, 재료, 공급, 유통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근데 해주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뭐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그 지역의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코어 회사였던 조선질서 비료주식회사에 대해서 아버지가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단지 몇 개의 생산 내용과 재료만 바꾸면 바로 화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게 화학과 출신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비료와 화학은 굉장히 관련이 많답니다. 그게 그 화약이 바로 전쟁의 중요한 자원이고 물자이기 때문에 북한은 6.25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수 물자들을 중국으로부터 소련으로부터 가지고 오지만 자체적으로 생산도 필요했던 것일 거고요. 신탁 통치 밑에서 놓여있던 상황에서 남한을 정말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상적 의지가 김일성과 공산당에는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정말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제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화도 납니다. 근데 이름은 모릅니다. 문씨, 성만 합니다. 문씨.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은 그 문씨는 할아버지가 경영에 참여하고 같이 일해온 그 일본 회사에서 거의 오른팔로 일하고 계실 때 그 밑에 일하던 하역 잡부였습니다. 포구에서 집 나르던 그냥 사람이었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문씨가 함흥 지역의 토박이 몰락 양반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토박이 문씨가 함흥에 있을까 그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맞더라고요. 지금은 경상도 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원래 함흥에서 시작된 문씨가 있습니다. 세상이 갑오개혁으로 바뀌고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었었고 일제시대를 지나 아마 굉장히 과거에 얽매인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씨가.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아 정말 노비 집안에 용이 났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참 기가 차다. 노비 집안의 아들에게 내가 입장이 바뀌어 종처럼 이 부림을 당해야 하나? 내가 진짜 돈만 있었어도 이러진 않을 텐데 저 재산들 옛날 같으면 그 노비들이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것인가? 진짜 친일파 쪽발이 새끼 같은 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몇 년 안에 북한의 분위기는 남한과 달리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 문씨는 공산당의 선두에 서서 혁명 세력이 되어 할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못살게 굴고 결국은 공산당 간부와 군인으로부터 할아버지가 보유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뺏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르조아로 자본주의 반동새끼로 찍혔던 것입니다.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모든 부동산과 심지어 그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그 회사들도 다 뺏겼다고 했습니다. 제 판단, 예측으로는
일본인이 남긴 모든 재산은 일본인이 철수하면서 남긴 재산은 국가로 환수돼야 된다, 당에 환수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또 일본의 의지에서 살았던 사람의 재산은 몰수해야 된다, 이랬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판단하죠. 그러나 남한은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남한의 친일파들의 자녀, 후손들은 지금도 뭐 엄청난 부동산과 재력가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 근데 물론 관심 없습니다. 제겐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첫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할아버지는 그 문씨를 너무 믿고 잘해준 것 같습니다. 믿었던 거죠, 너무. 그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큰 배신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아버지가 소학교 다닐 때 그 문씨의 아들도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로서 공부를 끝나면 배고파하는 그 친구에게 매일 할머니가 같이 밥 먹고 가라 하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씨가 공산당 편에서 할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마음의 복수를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예의 자신은 끝까지 노예해야지 뭐가 네가 잘났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노비의 후손이 무슨 재산이냐, 땅이냐, 권력이냐 했을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함흥의 신창리 땅은 저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으면 못 갈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근데 비극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증조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을 알고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할아버지한테 소중한 이름도 받았고요, 명성이라는. 너무 근데 사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믿었을 것이고요.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라든가 재산 축적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는 않죠. 저는 여담이지만 저는 만일 통일이 되고서 함흥 지역을 갈 수 있다면 가서 그분들의 남긴 흔적을 찾고 싶습니다. 그 땅을 찾는 건 글쎄요, 그게 되겠습니까? 권리 주장하고 뭐 찾고 싶을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지 저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이란 게 뭐 저희 때에서 이루어질까, 이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행히 되면 다행이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역사일 뿐이지 제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은 됐지만 거기서부터 뭐 의존하고 제가 뭔가 득을 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쫓기듯이 피해 다니다가 알던 지인들과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인 그 비즈니스 하면서 알던 지인들과 그 어떻게 연락을 하게 돼서 애국 청년단이라는 우익단체로 들어가서 흥남 화약 공장이 이미 만들어졌고요. 무기 공장을 세운 지역을 폭파시키려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여 공산당에 잡혔습니다. 모두 잡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잡혔을 때 대부분 그 지역에 할아버지를 모르는 분이 없어서 끌려갈 때 그 일본 소씨 집안으로부터 받았던 이 혁대가 있었습니다. 혁대가. 그 혁대를 풀러서 어떤 분에게 할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혁대를 푼 이유는 아버지 말씀으로는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데 이런 혁대가 무슨 필요하냐.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나를 도와준 그 고마운 일본 회사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그걸 할머니한테 갖다 주라.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된 유물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7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사람을 믿다가 그렇게 되며 그 비참한 역사 속에 할아버지는 계셨을까?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그런 역사 속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은 거는 그분들이 그래도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아남은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제가 아버지 유물은 좀 많은데 지금 할아버지 유물 여기 봉투에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이 혁대 가죽은 뭐 오래돼서 뭐 없죠. 이거를 제가 볼 때마다 여기 이렇게 뭐 가죽이 달려 있었겠죠. 이게 70년 된 겁니다. 기스도 많고 낡았어요. 근데 이거를 할아버지한테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할아버지도 이걸 받아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그 아는 사람한테 건네주면서 할머니한테 빨리 갖다 줘라 할 때 이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거는 오래된 아주 오래된 그런 이력서인데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력서가 저희 아버지의 이력서인데 여기 보면 여기 원적에서 한경남도 함흥시 신창리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걸 보면 이제 제가 드리는 역사가 이렇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함흥의 북동쪽의 북청 지역에 있던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인민재판을 받아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엄청난 일을 꾸몄으니까요. 그게 보통 규모가 큰 회사입니까? 조선질서비료주식회사였는지 그게 바뀌어서 화약회사로 만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기공장하고 화약공장을 폭파시키려고 했으니까요. 중호단지를 조성한 곳이 그 지역이었으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울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빨리 사촌형과 일단 먼저 남한에 서울에 있던 아시던 신부님에게 가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고작. 사촌형, 즉 저는 그분을 처음 이제 저희 친척으로 뵀을 때 아버지의 사촌형이었지만 저는 그냥 큰아버지로 불렀습니다. 너무 아버지 친척이 없으니까요. 그분밖에 저희는 친가가 없으니까요. 다음 편 간증에도 그분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중요한 인물인지 다음 편에 나옵니다. 오히려 저는 큰아버지로부터 얻은 정보가 더 많았습니다. 제 과거, 저희 집안의 과거를 많이 알게 되고요. 제가 법적으로 저희 본이 뭔지도 나중에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건 큰아버지로부터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정보는 제가 어릴 때이고 아버지는 이후 좀 일찍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는 최근까지도 살아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그분한테 오히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물론 돌아가셨죠, 최근에. 남한으로 두 분이 넘어오실 때 정말 그 상황은 극박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진짜 뭐 기차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산길을 걸어서 넘어서 검문소도 거치면서 울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통편이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는 얘기 안 해주셔서 잘 모릅니다. 다만 내려오시다가 막 검문소 걸리면 큰아버지는 막 지혜와 슬기로 넘겼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울어가지고 막 혼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청소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황당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포장해서 할머니가 뭘 써주셔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막 남한으로 어떻게든 겨우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내려왔으니까 내려올 수는 있었죠. 정말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이념의 대립과 그 신탁통치, 남쪽은 미국이 맡겠다, 북쪽은 이제 소련이 맡겠다, 이런 어떤 그
신탁 통치 상황, 그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된 그 상황이 열강들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요.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 신탁 통치부터 시작된 게 한반도를 다 통일했어야 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공산당은 한반도를 다 자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안에서 애국심은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자유주의 사상에서 이거를 통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고요. 그러나 열강, 주위에 있는 열강은 그거에 관심이 없죠. 예. 즉 그들의 파워 게임에 우리는 놀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비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의 모든 것이 남았는지, 다른 가족들은 살아있는지 그조차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산가족 찾기. 저 진짜 가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 막 붙이고 다니고 TV에 나가려고 줄 서 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찾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찾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겠죠. 아마 저희 집안은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잘해준 그 문 씨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은 다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한 신부님을 만나 할머니가 주었던 편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의 보화에 18살이 된 큰아버지와 이제 15살이 된 아버지는 내내 부모님을 보고 싶어 그 신부님 집에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당부의 말과 함께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에도 곧 우리도 따라갈 테니 걱정 말고 그 신부님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정리되는 대로 갈 거다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고모들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후 남한으로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총성이 들리고 탱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겠죠. 전쟁. 네, 6.25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